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질문이 와서 그 관련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CG 회사에서 2년차 근무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 건축 이미지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나름 제 실력이 어디 가서 부족하다 느껴지진 않고 어쨌든 열심히 해외 그 레퍼런스들을 삼아가지고 열심히 렌더링 관련된 기술과 실력을 닦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고 20대 초중반 때 이제 이 관련된 그 렌더링 애니메이션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관련된 책을 쓴 분도 알고 있을 거고, 건축 영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내 모태가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해요. 3D 쪽 관련돼서는. 그래서 질문이 좀 재밌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요즘은 AI 발전으로 볼 때 뭐 스크린샷하고 뭐 렌더링 또는 모형화만 준비되어도 렌더링이 AI 상중하 퀄리티로 최상은 아니지만 중상 이상급은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물론 고품질을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디테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중상 이상만 컨트롤이 돼도 많은 CG 회사들, 컴퓨터 그래픽 회사들이죠. 특별히 건축 렌더링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들, CG 회사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 이런 이제 대형 LLM 같은 요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저도 많이 씁니다.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뭐 런웨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나올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제 릴리즈하는 거죠. 소라라는 영상 생성기까지 2026년에는 많은 게 변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 5년, 6년까지 가서 예측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2024년 올해만 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쪽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변화하는 보수적인 곳에 다를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도 모델링이 사실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별로 안 되고, 보통 건축 회사에서 이제 건물을 모델링하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CG 회사에서는 뭐 라이팅, 매핑, 뭐 스타일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로 렌더링을 걸고, 특별히 이제 블렌더 같은 경우는 그라스허퍼 같이 노드 베이스로 해서 AI 렌더링 엔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채널 같은 걸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RGB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알파 채널을 뽑아서 뭐 나무만 뜯어낸다던가 건물 유리창만 뜯어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 포토샵 에펙 뭐 이런 어떤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든지 뭐 2D, 3D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렌더링 엔진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바꿔주고 막 이러한 미래를 봤을 때 심미적이고 안목 있고 고퀄리티 레퍼런스를 눈으로 익히는 게 변별력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작업 프로세스가 되게 간단해지고, 사실 아주 간단한 어떤 그 모형만 있어도 중상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느 순간 실무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말이 건축 CG 쪽에서도 가까운 미래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 있는데 보통 언리얼 엔진만 바라보고 AI에 대한 경계심이 크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느껴진다. 그 업무를 해보니까 아마도 클라이언트의 변덕을 AI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유를 덧붙여 주면서, 제가 너무 트렌드에 쫓겨서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까요? 외국에서 건축 데이터를 다루시는 엔지님이 보시기에 건축 CG 회사가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을지, 흐름의 변화가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질문만 읽었는데 벌써 5분이 넘어갔는데, 사실 할 얘기가 좀 저도 되게 많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결국 그렇게 될 일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과거를 봐도 제가 비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25년 전만 해도 그 오토캐드 외주 회사가 있었어요. 캐드로 외주를 해주는 회사지. 그 회사들이 없어졌죠. 왜냐면 왜 없어졌냐면 그냥 인력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그 기술들을 쉽게 습득하고 그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설계하던 사람이 CAD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더 쉬우고 강력한 도구와 함께. 그리고 한 2010년도쯤에 제가 아카데미를 먼저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산업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아카데미 학교 이렇게 가보면 2010년도쯤 보면은 막 렌더링도 하고 막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VR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한 10년 단위로 톡톡 잘라보면 2020년도쯤 됐을 때는 코딩하는 학생도 많고, 그라스허퍼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기존의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도구가 간단해지고 편해지고 지식 체계도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할 때 접목해서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뭐 알파고 2016년도 알파고 임팩트도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컸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때 그 어떤 시대 분위기는 2023년도 챗GPT 4가 발표되면서 뭐 3.5도 좋긴 좋았었는데, 어쨌든 전 산업에 걸쳐서 특히 이제 마소랑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 코파일럿, 뭐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라든지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들 가장 많은 사람이 쓰지 않겠습니까? 뭐 포토샵 해봤자 얼마나 쓰겠어. 엑셀보다는 덜 쓸 거 아니야. 마켓 사이즈만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추가를 하면서 막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AI 도구들을 가지고, 물론 이제 AI 도구와 구글링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AI 도구 같은 경우 좀 더 다른 어프로치를 많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결과물들을 내어주는 방식들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자체도 이제 아이디어가 좀 다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각각 도구들만의 그 목적이 있는 거지. 도구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깊이와 넓이가 있는 거고.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프롬프트, 그러니까 타이핑을 쳐서 글로 이제 챗GPT 5가 나오면 이제 멀티모달로 해가지고 이미지라든지 영상, 소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인풋을 받아서 쓸 수 있겠죠. 마치 사람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도구들이 쭉 발전을 해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당연히 이 도구들이 과거의 도구들을 계속 리플레이스 하면서 우리가 펜과 종이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어떤 스크린과 마우스로 옮겨지듯이 계속 도구들이 발전해서 나간다는 건 기정사실인 거죠. 바텀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요번에도 엔비디아에서 라테라는 이제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그건 타이핑을 치면 3D가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링크를 밑에 달아놓을게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3D 업무들을 간략화시키고 스마트화 시켜가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바텀업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탑다운으로 봤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야 도면이 이런데, 아니면 이런 도면이 있는데 이런 걸 그려줘. 야 여기 디테일 떨어졌잖아, 디테일 올려줘. 이 디테일 말고 저런 디테일로 올려줘. 이렇게 하면은 다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탑다운 바텀업으로 우리가 현상을 보고 상상을 해보면 시기의 문제지, 어쨌든 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되고, 특별히 AI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큰 마켓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기존에 이제 디자인하시는 건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기술을 무시하면 그 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좀만 여러분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하나 배운 걸 갖고 평생 먹고 살았다고 친다면, 앞으로는 이게 계속 그러한 변화에 다이나믹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바로 도태될 수가 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뭐 기존에 있는 걸 암기하고 뭐 빠르게 찾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 지적 호기심, 그리고 재미를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나올 때마다 학습해 갈 수 있는 그 러닝 커브를 줄이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계속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보면은 챗GPT 관련된 인테그레이션을 되게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뭐 산업에 있으면은 챗GPT는 어쨌든 독단적으로 튜닝이 돼서 잘 돌아가는 앱이니까 그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기존의 것들을 증강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챗GPT가 정말 큰 돈을 막 때려 박아서 정말 AGI에 가까운 툴까지 올라온다고 친다면, 예를 들면 뭐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3ds 맥스, 오토데스크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져다 쓰겠죠.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그 엔진들을 증강시켜서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맥스 같은 경우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뭐 스플라인 잡아서 익스트루전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우스를
마우스란 도구를 가지고서 3D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챗GPT 시대에는 또 다른 방식의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대화를 한다던가 사진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내 느낌을 말해준다던가 아니면 레퍼런스를 보여줘 이거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모델링을 해 나가는 방식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뒷단에서는 어쨌든 간에 두 개의 기술들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엮여서 어쨌든 그게 되겠지만 사용자 단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변화는 이따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AI가 저도 이게 보다가 이렇게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한다고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재봉틀이 처음 나왔을 때 산업혁명에서 막 재봉틀이 나와서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사람들이 그 재봉틀을 보고 마녀 들렸다고 해서 재봉틀을 모아놓고 화형을 하고 막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재봉틀은 지금도 쓰이잖아. 재봉틀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재봉틀을 쓰면서 또 고급 인력이 돼서 그 도구를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오면은 대결 구도로 보지 마세요. 대결 구도로 보면은 흑백 논리로밖에 안 보여. 그리고 나한테 이론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정보를. 모든 인간들 다 내로남불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뻥튀기를 많이 튀어놓는 것도 분명히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AI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세상가 오겠지. 와도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심심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것들이 어떤 균형을 잡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건 그랑 똑같아. 우리가 올림픽을 열 때 뭐 자동차로 달리기 안 하잖아요. 인간들끼리 달리고 예전에 뭐 수영 같은 것도 전신에 그 수영복인데 그 수영복이 뭐 나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0.001초를 뭐 단축시켰다. 어떻게 보면 인간끼리 해야 되는데 기계라는 도구가 돌아와가지고 그것들을 약간 흐려놓으니까 그 수영복을 제외시켜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인간은 인간들끼리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차원에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서로 도구로서 도와주다가 때로는 얘네가 리딩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싱귤러리티를 넘어가 버리면 그걸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20세기에 살아서 21세기 초반에 교육을 받고 하는 그 멘탈리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100년 뒤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약간 흥미롭게 새로운 도구들을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우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되겠네? 대박인데? 이런 식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것들을 즐기다 보면 학습도 편하고 재밌습니다. 예, 저 항상 NJ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3D 렌더링을 해도 결국엔 이미지잖아요. 결국 레스터 데이터란 말이야. 픽셀 바이 픽셀로 있는 이러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뭐 컴퓨터 비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옛날부터 쭉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과 기법들이 노하우가 축적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앤드류 응 교수님 아시죠? 스탠포드에서 2011년도 즈음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구글이랑 같이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그 사진을 이렇게 나눴던 이제 저게 있어요. 그때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 이제 그때까지만 게임 쪽겠죠. 게임 쪽 GPU를 쓰는 이제 뭐랄까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들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해서 CPU보다 더 빠르게 더 저전력으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시발점이야. 그때부터 딥러닝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그전에도 딥러닝 기술이 있었어요. 뉴런넷 기술도 있었어. 그 AI 윈터라고 해가지고 뭐 1970년, 뭐 60년 이때 이미 다 이제 제한이 됐던 것들인데 60, 70, 80년대. 근데 이제 컴퓨팅 파워가 없어서 못했던 건데 그걸 이제 앤드류 교수님이랑 구글이랑 엔비디아랑 해서 GPU로 하니까 이거 되네. 예? 대부분 여러분 그 AI 관련된 거 보시면 다 발견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발명보다도 발견이야. 이렇게 하니까 정보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물론 쿠다의 역할이 제일 크긴 컸죠. GPU는 범용이기 때문에 어떤 쿠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게임 그래픽스 할 때도 그래픽스 엔진을 만들 때도 그래픽스 카드를 만들 때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내서 막 이렇게 피드백 받고 막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메이저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AI 붐과 딱 마주치면서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에 관련돼가지고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된 거죠. 지금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왜 사람들이 보면은 다 그냥 GPU는 이래, 뭐 CPU는 이래, GPU는 뭐 인공지능이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모든 프로그래밍은요 다 이게 시리얼적으로 가야 돼요. 시리얼. 앞에 계산한 게 뒤에 가고 뒤에 가고 뒤에 가고 뒤에 간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만들 때도 처음에 내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서 마트를 찾아서 바나나를 사서 갖고 와서 바나나를 까고 우유를 집어넣고 바나나를 집어넣고 믹서기를 돌려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차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는 동시에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CPU가 시리얼 컴퓨팅에 굉장히 빠르죠. 순차적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특화돼서 굉장히 빨리 이것들을 처리해 나간단 말이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다 시리얼 컴퓨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순차대로 이루어져야지. 순차대로 안 이루어지는 책이 있나요? 드라마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액션이라든지 여러분이 군대 가서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투두 리스트가 왔을 때 그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거기서 순차적으로 가지 않는 게 있나요? 다 순차란 말이야. 이게 이쪽에 디펜던시가 있고 이쪽에 디펜던시가 있고 이쪽에 디펜던시가 있는 거야. 선행돼야 된단 말이야 항상. 근데 이게 무수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미친 듯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빠른 CPU라 하더라도 이거를 다 계산해서 내려올 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제가 다 비디오 만들었는데 옛날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근데 GPU는 뭐에 특화되어 있었냐? 여러분들 게임용 그래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3000픽셀짜리 2000픽셀짜리 스크린에다가 막 3D 그 그래픽 연산을 해가지고 화면에 뭔가를 그려야 돼. 그러면 픽셀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3000에 4000 곱해봐. 3000에 2000 곱해봐. 그러면은 벌써 몇만 개의 픽셀이 한 프레임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또 다음 프레임도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1초에 뭐 30프레임, 요즘 60프레임, 90프레임, 뭐 120Hz도 나오죠. 그럼 120프레임을 끊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를 계산해서 화면을 딱 그릴 때는 디펜던시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계산 끝냈어? 보냈어? 그러면 GPU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픽셀 바이 픽셀로 그린 다음에 화면에 띄우면 끝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 어차피 인간이 그걸 보고 다른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죠. 사실 원래 GPU는 그 용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서 디펜던시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서 디펜던시가 없는데 만약에 얘네들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시퀀셜한 거기 안에 그러니까 시리얼 컴퓨팅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 예. 근데 100만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당 또 수억 개의 어떤 그 요소들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내가 시리얼적으로 쭉 컴퓨팅을 해 나가다가 100만 개의 데이터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00만 개의 CPU에 하나씩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얘는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멀티코어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개의 GPU에 다 보내서 과거에는 화면에 그림을 뿌리고 말았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100만 개를 다 프로세스하는데 다시 시리얼로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계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시리얼로 하다가 100만 개의 그러니까 GPU에다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왔을 때는 100만 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한 대당 그 각각의 계산만 하면 되니까 한 GPU당 하나만 계산하면 되잖아. 근데 100만 개 있는 거니까 100만 개 파일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거야. 병렬로.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 갖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다음 시리얼로 넘기는 거지. 그 순차적 컴퓨팅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쉐이더 같은 경우도 컴퓨트 쉐이더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산을 다 마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조명 화면 같은 걸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린 결과값을 다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시리얼 컴퓨팅 안쪽으로 컴퓨트 쉐이더를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렇게 디펜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GPU라는 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메모리라든지 막 여러 가지 뭐 쉐어드 메모리가 들어가서 메모리의 병목 형상을 없애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기술적으로 있겠죠. 근데 큰 핵심은 그거예요. 병렬 처리와 직렬 처리, 패러럴 컴퓨팅을 이렇게 조합하는 건데 GPU는 패러럴 컴퓨팅에 강하다. 그쪽이 최적화가 돼 있다. 강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쪽이 최적화가 돼 있는 거야. 물론 이제 GPU도 사실은 범용이어서 뭐 텐서라든지 뉴런 칩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많이 요즘 나오는데 더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병렬칩으로 또 개발을 하고 막 이러죠. 구글의 텐서 칩이라든지 뭐 애플 같은 거 보면 뉴런 칩이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NPU 막 이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컴퓨터 공학자들에게 이미지 프로세싱은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유머릭한 정보뿐만 아니라 벡터 정보뿐만 아니라 라스터 정보, 즉 이미지라든지 컴퓨터 비전,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리모트 센싱이라든지 이게 다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D로 뭔가를 만든다? 이 3D로 만든 걸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이 영역을 했을 경우에 이걸 잘할까 못할까를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엄청난 천재적인 컴퓨터 공학 과학자들이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테슬라만 봐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데모를 보면 이렇게 카메라맨이 이렇게 찍고 있는데 카메라의 그 트라이포드, 그 삼각다리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더라고. 그 정도로 고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른 3D 툴과 연결시켜서 리버스로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3D 만들어내고 또 3D 갖고 이걸 다시 렌더링화 시켜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붙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축 CG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언리얼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건 아주 부분이야. 정말 부분이에요. 예,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백단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들도 사실은 이게 특정 분야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내면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막혀서 퍼블리시가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미지 영역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하고 오래된 영역이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풀려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챗GPT 이번에 5가 나온다고 올 여름에 하는데 소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티스트들이 찍은 그 소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소라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든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헐리우드에 뭔가를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비용이 꽤 높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프로세싱은 아무래도 GPU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이제 렌더링 거쳐서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초당 뭐 몇십 장을 갖다 뿌려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는 더 익스펜시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그 결과에서 뽑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챗GPT도 사실 뭐 우리가 처음 보고 활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활용 용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그냥 복붙해서 이야기해 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내뱉어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예를 들면 정말 막 구글에서 막 디스팅티브 펠로우가 된 그런 사람들이 짜내는 그런 코드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당연히 못 만들어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제너럴라이즈 시켜주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소라가 나타나면 모든 것들을 이게 이 정도 퀄리티야?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서 이런 게 다 해결되겠네? 라고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물론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커버가 좀 애매하게 계속 뭔가 튜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뭐 개선시켜서 이제 발전해 나가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죠. 뭐 이렇게 챗GPT나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설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챗GPT가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여기에서 기반해서 만들어내는데 수학이 3 더하기 3 같은 경우는 6이잖아. 명확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되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3.2가 나올 수 있고 3.5가 나올 수 있나요? 글은 그렇게 가능해. 글 같은 거는 A라는 신문이 있고 B라는 신문 두 개를 합쳐서 요약해줘 하면은 그 범주 안에서 대충 피팅을 시키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2는 뭐 3.9 정도 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틀린 거잖아, 그냥.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개선돼 나가겠죠.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쓰고 모델들을 튜닝시키고 피팅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그 전문가들이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를 잘 내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서 전용에 해석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지. 이런 관점들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그런 과정들도 피드백을 겪으면서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디버깅을 하는 거야. 디버깅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큰 빅테크들이 받아가지고 그 모델들을 이제 개선시켜 나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AI의 발전 방향과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어떤 사례의 일반화들, A가 됐으니까 B, C, D까지 다 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기존 도구와 성격이 완전 달라. 그래서 기존 도구에서 썼던 그런 우리 생각들을 적용해서 이거 하니까 이거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부분들이 꽤 많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경계를 하고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봐야 된다.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시면 그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 아니면 무슨 마소, 애플에서 대량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해고했다. 왜? AI가 그들을 대체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싱귤리티를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자가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고 자가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하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준의, 이해 못하는 수준의 코드를 짜면서 결과물을, 피드백을 자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이상 개발자가 필요 없고 그 스스로가 개발하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대체시켜 나갈 수 있겠지. 제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 부분 약간 냉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개발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니 그게 정말 좋으면 회사에 사람을 안 뽑죠. 이미 다 대처가 됐으면.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저거 할 때 번역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리얼타임으로 나와도 되니까. 그러면 그 멘탈리티로 계속 하세요. 그 직장 취직할 때도 그렇고 면접 볼 때도 전 번역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데이터 드리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AI 관련된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개발자와 그렇지 못한 개발자로 나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도면마다 다르겠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이때 쓰고 이때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탄탄한 개발자들은 계속 잘 나갈 것이고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AI 때문에 내가 해고당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다 다른 관점이 좀 있어요. 예. 자, 좀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다시 좀 돌아오면, 제가 작년에 동부에 있을 때 그 교수님 좀 찾아뵙고 그 수업에 이제 청강 들어갔다가 이제 봤던 건데,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게 벌써 한 1년, 2년 전이니까 그 레빗 모델에다가 그냥 텍스트로 그냥 프롬프트를 치게 되면 그 머티리얼이 다 입혀지고 다 렌더링이 되고 그런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뭐 주변에 대한 분위기를 적고, 천장 뭐 예를 들면 기둥은 어떤 걸로 해줘, 어떤 느낌이 나는 뭐 이런 걸로 해줘.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렌더링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거든요. 그 타이핑만 치면, 레빗 모델만 있으면 나온다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그런 발전들과 큰 어떤 사이언티스트들이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 부은 부분들이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에 피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많은 예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이 건축 설계나 빔 쪽이 전 세계 마켓, 구글이라든지 큰 빅테크들이 에너지를 쏟을 만큼 큰 마켓이었으면 아마 더 빨리 변했을 거야. 근데 마켓이 너무 작아. 설계 쪽은 진짜 너무 요만해가지고 전체 마켓에 비하면은 뭐 이 수준이라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LLM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성형 관련된, 그러니까 A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형이 있고 생성형이 있는데, 분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기존의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 머신러닝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기존의 데이터 갖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줄 때 답이 명확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에러가 더 심하고, 예를 들면 글을 써머리라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번 실행했을 때 조금씩 다 달라도 오히려 인간들이 이걸 봤을 때 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준다고. 그래서 그게 모델마다 이게 잘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술마다 그 기술이 쓰여야 될 것과 안 쓰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지.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CG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과거에 이런 게 한 번 있었어요. 한 5, 6년 전쯤인가? 제가 아는 형한테 들었는데, 뭐 물론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마켓마다. 근데 그때 현상설계였던 것 같아요. 현상설계에서 렌더링을 하지 말고 스케치업에 화면 스크린 캡처만 받아서 내라 라고 공문이 딱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CG하는 회사들이 꽤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만약에 협회나 학회나 이런 데서 AI로 만든 뭐는 제출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나타나면은
마치 뭐 유튜브에 비디오 올릴 때 AI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냥 약간 뭐 대량 생산된 쓰레기들 같은 것들 못 올리게 하는 막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AI 쪽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가려내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은 AI로 하면 안 되고 실질 도면 갖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나오면은 뭐 프로텍션이 되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계속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억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받아들여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글의 마지막 부분의 뉘앙스를 보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렌더링 되면 뭘 안 나오거든요. 스케일에 맞췄고 요만한 디테일들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큰 비용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AI로 그냥 그려가지고서 몇 장 따다다닥 그려가지고 요 도면 넣고 요 모델 집어넣어서 따다다닥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의 디테일은 뭐 그냥 포기하더라도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이 레벨에서는 비용 없이 빠르게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프롬프트에 단순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AI가 만약에 살짝 이렇게 바꿔줘 내가 뭔가 했을 때 그러면은 내 디자인보다 이게 좀 더 낫네. 어떻게 보면 디자인 도구로서 우리가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왜냐면 인간은 시각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도면화된 것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면은 피드백을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도구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렌더링 과정보다도 디자인 과정에서 이제 접목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굉장히 어썸한 도구가 나왔다. 뭐 3D 렌더링 하시는 분들 렌더링 엔진 버전 업그레이드 됐대. 새로운 기능들 나왔대. 이거는 뭐 2D를 넣어주면 3D로 뭐 만들어주는데 뭐 이런 조건들에 맞춰갖고 콘투어도 잘 따준대. 그럼 여러분들 다운받아 쓰고 싶겠죠. 똑같아요. 이러한 인공지능도 이런 게 나왔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대척점에 놓고 두지 말고 블랙 앤 화이트로 보지 말고 도구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봐서 내가 과거에 있던 나의 어떤 그 과거의 경험과 기술들이 축적돼서 더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나왔다고 보면 심장이 뛴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 요즘 가끔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이메일이 와. 그래서 뭐 디자인과 AI 막 그래서 뭐지? 해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 느낌은 어떠냐면은 그냥 새로 나온 필터가 나와서 그 필터 갖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게 인공지능이 한 거야 라는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쓰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5년 뒤 10년 뒤에 보면은 진짜 웃길 겁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강연 때 많이 쓰는 것처럼 철도가 발전된다고 철도 위에 집도 올려놓고 철도가 바다도 가고 막 이렇게 철도로 온 세상을 다 발라놨더라고요. 리니어하게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필터 한번 통과해가지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에러일 수 있다니까요. 하여튼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은 제가 이 AI랑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가서 좀 보시면 좀 개념이 좀 잡힐 겁니다. 그래서 AI를 좀 공부하시고 싶은 디자이너들은 그런 쪽으로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이게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고요. 약을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에너지를 그냥 땅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디오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게요. 제가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는지. 제가 포트폴리오 시대,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만들고 나니까 너도 나도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사실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CAD를 공부했었는데 다 손떠면 치다가 CAD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CAD를 쳐. 나 이제 3D로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CAD는 이제 더 이상 희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D를 막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3D를 하기 시작해. 저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영상 쪽으로 넘어갔어요. 애니메이션, 3D, 시뮬레이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제 나이 28살 때 책을 한 권 쓴다는 거는 사실 아무나 다 잡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내가 희소했던 거야. 희소한 게 내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남들이 가는 것보다 한 걸음 더 앞에 나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코딩을 하고 그 뒤는 데이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냐 아니면 다 누적돼 있어갖고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CG를 전공했던, 디자인을 전공했던, 내가 거기서도 좀 뭔가 특화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거야. 없다면 자세히 돋보기로 보세요. 조금이라도 톡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 챗GPT가 어떻든 생성형 AI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이런 부분들과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해보는 거야.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산업과 상관없이 산업은 계속 바뀝니다. 바뀌어지는 게 요구가 되고요. 과거의 CG 회사는 지금의 CG 회사는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이것들 예측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뭐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들을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와 내가 이것 때문에 딱 도약할 수 있었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활용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술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발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앞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문맹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뭐 데이터를 읽지 못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고, 저 같은 경우는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데이터를 활용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거는 과거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만큼이나 비견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 지금 뭔가 시작하는 MZ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인물들과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아,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아, 내 주변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계속 그 고인물들의 디지털 문맹, 데이터 문맹이 이끄는 그 팔로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뭐 AI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인간들이 증강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파스를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든 써. 예, 그쵸, 어떻게든 쓴단 말이야. AI도 물론 그런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전에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지만 진짜 AI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알고 싶어. 그럼 부동산 전문가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물어보면 될 거예요. 도구고 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그때가 돼도 여전히 이것들을 다뤄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그 수준에서 이제 또 마켓이 형성이 되겠지. 직업도 그렇고. 거기 안에서도 항상 또 새로운 문맹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새로운 분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변화들을 보고 우리가 마치 글을 읽고 영어를 배우고 전공을 선택해서, 제 책에도 적어놨죠. 언어의 도약과 지능의 도약이 같이 가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가 사고하는 프로세서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체계, 수학이라는 언어 체계, 그 다음에 코딩이라는 그 엄밀성을 가지고 생각을 코드화시키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시키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문법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21세기 다시 문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어떻게 보면 렌더링 관련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을 하면 시간 문제다. 네, 시간 문제고,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고, 회사 디자인 회사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 차원에서도 당연히 또 쉽게 쓰면 쉽게 쓸 거고, 그러면 렌더링 회사도 변화가 요구되고 변화하지 못하면 이제 사양길로 가서 또 다른 산업한테 이걸 바통을 터치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